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학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주로 고전 시가 작품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현대 소설입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일제 강점기 작품을 한 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열기 먼저 볼게요. 우리 교과서로 243쪽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작품의 시대 상황, 아까 말했던 일제 강점기죠. 이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등장인물들의 현실 인식,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당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태평천하와 같은 작품을 흔히 풍자소설이라고 해요. 풍자라는 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과장하죠. 또 비틀어요. 왜곡. 그리고 비꼬기도 하죠. 그런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웃음을 만들어내니까 자연스럽게 해악성이 있죠. 또 그 웃음을 만드는 이유가 단순한 웃자고가 아니라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주겠죠. 문학 용어로는 희화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풍자 소설을 공부할 때는 풍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해악성, 비판성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을 쓴 최만식 작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요. 우리 책에 보면은 소설가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은 언론인이에요. 신문사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소설만 쓴 게 아니라 희곡 작품도 여러 편 남긴 굉장히 재능이 있던 작가예요.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지식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런 점들을 굉장히 고민했고 또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 말기에 신문에 좀 친일적인 글을 기재하고 하면서 해방 이후에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뇌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했어요. 좀 더 좋은 작품을 오래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죠. 지식인의 문제를 다룬 레디메이드 인생, 탕류, 그리고 치숙 단편 소설인데 이런 작품들이 최만식 작가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평천하라는 작품 볼게요. 제목이 태평천하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괴롭고 처참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부터 사실과 반대예요. 어려운 말로 반어적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치숙이라는 작품도 좀 그래요.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 아저씨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아저씨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도 바로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 주인공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정말 고통의 시대다. 일제강점 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시대다 하는 걸 반대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등장인물 살펴봐요. 핵심 등장인물은 윤직원 영감,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굉장히 땅을 많이 모았죠. 억척같이 돈을 벌었는데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못되게 굴고 욕심은 많고 구두쇠인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직원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향교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직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양반이나 족보 같은 걸 돈으로 사고 자기에게 직원이라는 지위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윤직원의 아들인 윤주사, 이렇게 부자 관계죠. 윤주사는 이름은 창식인데, 네, 이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지만 머리만 개화하고 실제의 삶은 여전히 봉건적인 삶,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또는 음, 또 여자들을 마구 사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에게는 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본부인이 아닌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나중에 나오니까 엑스트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윤주사의 아들인 종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본다면 손자죠. 첫 손자가 종수인데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부자 할아버지 돈을 마음껏 쓰는 방탕한 인물. 이쪽에 나오는 세 인물은 모두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윤직원 영감이 몹시 아끼는 둘째 손자 종학이 나오죠.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부인은 할아버지 집에 두고 일본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 경찰서장으로 출세하기를 바라는데 할아버지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죠. 작가가 그리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반어적 제목을 통해서 시대를 비판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주인공을 풍자하는 작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태평천하는 중편 정도의 분량을 가진 소설로 15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만 공부할 건데 일단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볼게요. 서울 대지주 땅이 많아요.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가격도 깎으려고 하고 택시비 깎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다른 사람보다 몸집이 2배예요. 인력거는 사람이 끄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돈을 떼어먹어요.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다. 인물 소개가 나오는 부분이 발단이에요.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족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여기가 문제죠.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일본 경찰서, 조선 사람들을 아주 탄압하던 그 경찰서의 무도장, 무술을 연마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참 어이가 없죠. 이것만 봐도 그의 생각은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나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전개.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아버지죠.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은 다른 처백에서 낳은 딸이죠. 남편과 사별한 후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까지가 위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15장은 절정,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5장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망진자는 호연이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진나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다? 호다. 근데 이게 원래 호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북쪽 지방의 오랑캐. 그래서 진나라를 세웠던 진시황은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이 무당이 한 이 말을 듣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그런데 진시황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똑똑한 첫째 아들 부소를 물리치고 어리석은 둘째 아들 호해라는 사람에게 호해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나 이 호해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재가 못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진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오랑캐가 아니라 누구다? 진시황의 둘째 아들인 호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제목 속에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암시되어 있어요. 사건 전개를 암시해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갈게요. 사투리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잘 못 읽어도 이해해 주세요. 전라도 지역 사투리라 선생님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젊을 때 어릴 때 윤두꺼비 시절, 이름이 어렸을 때 두꺼비라고 불렀죠. 이름이 두섭이었는데 아까 그림에서도 봤잖아요. 두꺼비처럼. 캐릭터 표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갸, 자기의 부친 아버지, 그러니까 윤직원의 아버지, 이름이 윤용규였어요. 말대가리, 별명이 말대가리야. 아마 얼굴이 말처럼 생겼나 봐요.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자기 아버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곡식을 쌓아놓은 단이 불타느라고 화강, 불화, 빛광, 불빛이 충천, 하늘을 찌르는데 그 하늘을 우러러서 뭐라고 말했대요?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여기 담긴 건 원망과 분노의 심정이죠. 왜냐하면 도적제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곡식을 불태우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언제나 망하려느냐 하면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우리만 빼놓고 해요. 자기네 집은. 굉장히 어때요? 부도덕하죠.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죠. 우리의 주인공 캐릭터의 일면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작가는 비판의 대상으로 주인공을 설정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44쪽으로 넘어가요.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말투가 좀 이상하죠? 있겠다요. 일단 높임말을 썼어요. 높임말 표현을 경어체라고 해요. 이 경어체 표현은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판소리에 나와요. 판소리 중에서도 말로 하는 부분, 그걸 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 말투는 약간 놀리는 것 같죠? 네. 조롱하는 어투예요. 그만큼 작품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죠. 못마땅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는 윤직원 영감을 가리켜요. 주인공.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바로 그런 말은 저주이고 겸하여 플러스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웅장한 투쟁이 아니라 정말 치사한 말이죠.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아주 부도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일부러 반어적으로 쓴 거죠. 이만큼 윤직원 영감이 못됐다. 윤직원 영감의 그런 태도를 풍자 비판하는 말이에요. 또 냉소적이다 라고도 말하죠. 이거는 비웃는다, 차갑게.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의도가 이런 거죠. 네. 해서 윤주관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네, 그만큼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면서 여기까지 윤주관 영감의 옛날 일을 이야기하죠. 화적대에게 당하고 나서 세상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자, 아까 있겠다요, 했겠다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어미의 반복에서 연상되는 전통적 갈래.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판소리. 판소리 중에서도 말로 하는 사설 부분이 해당이 되죠. 판소리 사설은 경어체로 이루어져요. 존댓말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우리 주인공이죠.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 이 건넌방 고씨는 며느리, 즉 윤주사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서울아 씨하고 태식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작은 부인한테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뒤채의 두 동서, 이거는 윤직원 영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손주 며느리, 그러니까 종학이하고 종수의 아내들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래도 종수가 맞손자이기 때문에 다들 예를 표하는 거죠. 그들의 옹의 아래에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경손애비, 경손이는 누구냐? 물론 엑스트라죠. 경손이는 증손자,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손애비라고 했으니까 결국 윤종학, 손자를 가리키는 거죠. 손자가 어떤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돈 함부로 쓰고 노름하고 술집에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정신 차리라 하고 야단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여기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 며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막 비속어 쓰고 욕 퍼붓고 이렇게 하겠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허여도 네 아우 종하기만 못이여. 아, 비교 정말 싫죠. 사투리 사용하면서 생생하게 표현을 하네요. 왜냐하면 종학은 지금 일본에 유학 가 있는데 좀 바른 청년이에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가 성공하면, 즉 경찰서장이 되면 집안에 권력이 생기니까 힘이 빵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인 종학, 결국 주인공의 희망이고 기대예요.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너치름, 너는 아까 말했던 종수죠.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그러니까 너처럼 막 함부로 생활하지도 않고 내년 내후년이면은, 그러니까 2년이죠. 한 2년이면 지나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종수는 듣기 싫으니까 그냥 대답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남으는 이제 겨우 3년에서 4년 사이, 기껏 3, 4년만 찌들어서 지내면 그놈이 누구였죠? 윤직원의 희망. 네. 둘째 손자 종학이죠.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되어서. 경부는 높은 경찰. 일제강점기 때 지위가 높은 경찰이 돼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이때 경찰서장은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또 일반 서민들도 경찰서라고 하면 우는 아이들도 울음을 뚝 그쳤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란히 민족인이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네 집안, 자기만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응, 알겠어? 네. 종수는 듣기 싫으니까 네라고만 하네요. 그러니께로 이렇게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너는 종수죠. 이렇게 더군다나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더 종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겠죠. 세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이번에는 또 큰손자에게는 군수가 되라고 하네요. 역시 윤직원의 소망인 거죠. 지금이야 뭐 군수가 경찰서장보다 지위가 높을 수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장은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종아기는 경찰서장, 그 다음에 큰 손자는 군수. 참 꿈도 뚱뚱하네요. 그죠?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 서기를 댕기고 있담. 지금 현재 군청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나 봐요. 남 부끄러워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고 서장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느덜 좋고 느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느덜 위여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사실 정말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이 정도로 윽박지르거나 닥달하면 안 되죠. 그런 태도를 볼 때 윤직원 영감은 정말 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직원 영감의 욕심이죠. 자기 좋자고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권력, 자기 재산 늘리고 이런 욕심 때문이지 정말 손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는 파리가 조그맣잖아요. 족통만치도 이게 발족자예요. 비속어를 썼죠. 인물의 캐릭터가 더 실감이 납니다.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그러니까 또 종수는 듣기 싫지만 네라고 대답을 하네요. 다음은 245쪽으로 넘어가요. 245쪽 맨 윗줄입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 잔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다는 건 인물이 됐다. 종학이 칭찬을 합니다.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원래 나는 우리 주인공이죠. 자별하게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계속 지금 큰 손자 앞에서 작은 손자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듣고 있는 큰 손자 정말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믿는다고 강조를 하죠. 믿음이 크면 어떨까요? 기대와 믿음이 크면 실망도 당연히 크죠.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 허는가 보더라마는 그놈은 종아기를 가리켜요. 어째 한 1, 2년 사이에 돈을 좀 많이 쓰나 봐요. 그것도 허기사 니기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여기서 너는
종수를 가리키죠.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줏대만 7월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참, 나 종학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믿음도 크네요. 그러니까 종학이가 돈 쓰는 건 아깝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핀지했길래, 이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편지뿐이죠.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믿지 않으면 돈을 보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작은 손자한테는 이렇게 믿고 돈까지 보내주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종수는 야단치고 종학이는 칭찬하는 내용이죠. 아무리 큰손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야단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주인공 참으로 못됐네요. 다음 이어서 갈게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 이게 바로 윤창식 주인공의 아들이죠.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여기 전보가 중요한 구실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보 때문에 사건이 아주 달라지죠. 극적 반전을 가져옵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윤주사가 말한 주인공의 아들이에요. 아들 종수더러, 종수는 주인공의 손자. 언제 왔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야, 언제 왔냐 이렇게 했겠죠.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토방은 옛날엔 현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신발을 벗어놨었어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 인사와,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종수 아내와 종학이의 아내죠. 삼가로운 조심스러운 무언의 인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두 사이 관계가. 시아버님이 오셨으니까 시아버님한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인사를, 눈인사를 했겠죠. 마루까지 나선 이복두의 동생, 어머니가 아까 다르다고 했죠. 밖에서 나온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여기가 이제 제일 할아버지잖아요.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절을 올렸다고 안 하고 절을 한 자리 구부렸다고 표현했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서술자는 주인공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제일 어른인 윤직원 영감, 두 번째 윤주사, 윤주사 이복 동생 태식이, 그리고 윤주사의 아들 종수, 이렇게 순서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자주 들르지 않는다는 거죠. 웬만하면 아버지 댁에 자주 올 텐데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나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잘 오지 않던 아들이 웬일이지? 이런 느낌이죠. 옆에 날개 볼까요? 윤주사를 대하는 윤직원 영감의 태도는 어떤가? 자기 아들이 왔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첫 번째는 아까 이상 타고 꼬집어요. 웬일이지 이 녀석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어? 돈만 많이 쓰는 못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평소에 윤주사가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이런 목적으로 온 거죠.
윤직원을 찾는 윤직원을 방문하는 목적이 여러분도 대학 가서 부모님께 자주자주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엔 그러다 점점 지나면 안 하게 되고 언제 카톡해요? 엄마 입금 좀 해주세요 할 때 하죠. 그러면 여기 윤직원 영감을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는 윤직원 영감을 찾아오던 목적이 아버님 돈 좀 어떻게 이랬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목적으로 왔죠.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전보 때문에 왔어요. 이 전보가 사건을 반전시킵니다. 동경은 어디예요? 일본 수도. 누가 있는 곳? 네, 종학이 유학하고 있는 곳. 뭔가 심상치 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그러니까 오히려 윤 주사가 조금 더 체격도 좀 볼만하고 태도도 좀 안정적이고 이렇다는 거죠.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아까도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윤직원 영감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그리려고 하는 거죠. 문학 용어로는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넣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서술자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동경서? 전보? 이렇게 얘기해요.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요. 큰일 났네요. 이게 바로 전보의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극적인 반전을 가져옵니다. 으엉? 엄청 놀랐죠?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이렇게 엉덩이를 막 쿵 하고 찌을 정도로 어땠다고요? 네, 충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대도 크고 신뢰도 큰 그런 손자였는데 경찰에 잡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어쩌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믿고 아끼고 기대하던 손자가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전보를 받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246쪽은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